대부분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고기 등을 많이 먹어야 체력이 보충되고 건강에 이롭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과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는 췌장암의 위험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고기를 섭취를 안 하셔도 되는데, 소고기, 양고기는 고지방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는 췌장암 위험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햄, 소세지 등 가공된 붉은 고기가 제일 안 좋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발암물질 1급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피하시는 게 좋은데 안전한 조리법으로 적당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고탄수화물식과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복되면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 손상도 입을 수가 있고, 인슐린 수치도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췌장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습관은 체중 증가와 비만, 당뇨병의 발생의 위험률도 높일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췌장암의 신호일 수가 있어요. 바로 병원 가셔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의사들도 무서워하는 최악의 암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모든 암을 통틀어 완치율, 5년 내의 생존율 모두 최하위를 차지한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은 소화기관의 일부인 췌장에 발생하는 암으로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고, 소화를 돕는 아밀라제와 같은 효소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해요.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에게서 흔히 많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인종에 따른 췌장 길이와 특성 때문이고, 구조적으로 쉽게 췌장암에 노출된 확률이 높은 민족이라고 해요. 췌장암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는 췌장암이 무섭고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 초기 증상이란 게 거의 없어요. 발견되면 이미 한 3기에서 4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고, 그 이유는 췌장이 우리 복부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 소장이나 대장, 십이지장, 위비장 등에 둘러싸여 있어서 다른 장기와는 달리 육안으로 증상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종양이 췌장의 또 머리 부분에 위치할 경우 담관을 막아서 명확한 증상을 유발시키기도 한데, 몸통이나 꼬리 쪽에 생길 경우에는 이렇다 할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진단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암에 비해 전이 속도가 또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어서 환자분들께서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 경우도 많고, 치료도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른 암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췌장암이 가지고 있는 이 특수한 유전자 변이가 치료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해요. 수술이 잘 되더라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암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아 미세 전이도 잘 되고, 대부분 암이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수술 절제가 가능한 케이스는 20% 이내라고도 하더라고요. 운 좋게 수술을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14.3% 정도고, 초기부터 말기까지 췌장암 전체적인 단계에서 5년 생존율은 단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암이 커지거나 다른 장기에 전이되기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평범한 증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무시되거나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인데, 굳이 초기 증상 췌장암의 신호를 빨리 분류한다면 비교적 빨리 발견되는 증상이 황달이라고 해요. 빨리 발견되는 이유는 췌장이 머리 쪽에 암이 생기게 되면 쓸개즙이 지나가는 관이 가까이 있어 부위가 점차 커지면서 담관을 막거나 압박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쓸개즙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생기기도 할 수가 있다는데, 이 증상은 쉽게 눈에 띄기도 하고 환자도 몸에 이상이 느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기가 쉬워서 암을 빨리 발견할 가능성도 높다고 해요. 반대로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쪽에 암이 발생하면 이렇다 할 뚜렷한 초기 증상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또한 평소에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이 많아 긴가민가 하다가 쉬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체중 감소, 소화불량, 식욕감퇴, 복통, 일반적인 소화기 문제나 피로와 비슷해서 무시되기가 굉장히 쉽죠. 하지만 이유 없는 소화장애가 지속이 되고, 평소 식습관이 자극적이고 불규칙한 습관들이 많고, 가족력이 있다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증상들이에요.
췌장은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같은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은 잘게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도록 돕는 중요 기관인데,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를 돕는 효소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 음식을 먹더라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췌장암이 커지게 되면 췌장 주변에 있는 소화기관을 압박해서 이로 인해 음식이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과정이 느려지거나 방해를 받아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암이 진행되면 우리 신체에서는 암을 인식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포함한 여러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식욕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누웠을 때 느껴지는 허리 통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췌장의 위치와 암의 성장 방향 때문이에요. 췌장은 깊숙이 위와 척추 사이에 위치해 있고, 췌장에 생긴 종양이 커지게 되면 췌장 뒤쪽에 있는 신경이 척추를 압박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허리 통증도 유발할 수가 있고, 평소 근육통과는 다르게 깊고 지속적이면서 뒤쪽에 위치한 후복막 장기이기 때문에 눌렀을 때 당연히 아프진 않을 수는 있다는 특징을 갖는데, 그리고 갑작스럽게 당뇨가 생겼다면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또한 췌장의 기능과 암의 진행 방식의 관련이 굉장히 큰데, 췌장은 소화효소와 더불어서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이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지만 췌장암이 발생되면 췌장의 인슐린 생성세포에도 영향을 미쳐서 인슐린 생산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가 되지 않으면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당뇨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겠죠. 그렇다고 당뇨가 오래되면 무조건 췌장암으로 발전되거나 췌장암 전 단계가 당뇨일 수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에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도 생기고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지도 못하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없던 당뇨가 갑자기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치주질환이 췌장암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신가요? 치주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췌장암에 걸리는 게 당연히 아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췌장암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제시가 되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치주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이 구강 내 만성적인 염증도 유발하는데, 이 염증은 정신질환과도 연관될 수 있고 구강 내 박테리아와 독소로 인해서 체내 염증 반응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해요. 치주질환은 췌장암뿐만 아니라 폐암, 위장암 등 다양한 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가 썩은 것이 없고 잇몸이 튼튼해야 전신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듯이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평소 구강 관리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병이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을 피하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췌장암 예방을 위해서 꼭 끊어야 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과 담배입니다. 흡연은 췌장암의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이유는 발암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데, 담배 연기에는 수천 가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중 약 70여 개가 발암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발암물질은 체내에서 흡수돼서 췌장세포에 도달해서 DNA 손상까지 유발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형되고 암세포로도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췌장암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고, 흡연량이나 기간이 많아질수록 위험도는 더 증가한다고 해요. 금연 후 10년에서 1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췌장암 위험률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가까워진다고 하니 흡연이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겠죠. 또한 음주는 아시다시피 간암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암과도 관련이 있는데, 특히 만성 음주로 인한 만성 췌장염은 췌장세포를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세포의 유전자변이나 기능장애도 유발시킬 수가 있겠죠.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음주로 인해 염증과 손상이 누적되면 암 발생 위험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외에도 고탄수화물식,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 등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붉은 고기를 과량 섭취하는 것도 피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대부분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고기 등을 많이 먹어야 체력이 보충되고 건강에 이롭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는 췌장암의 위험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고기를 섭취를 안 하셔도 되는데, 소고기, 양고기는 고지방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는 췌장암 위험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햄, 소세지 등 가공된 붉은 고기가 제일 안 좋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발암물질 1급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피하시는 게 좋은데 안전한 조리법으로 적당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고탄수화물식과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복되면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 손상도 입을 수가 있고 인슐린 수치도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췌장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습관은 체중 증가와 비만, 당뇨병의 발생의 위험률도 높일 수가 있는데 비만과 당뇨병은 췌장암의 주요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현미밥을 주식으로 하는 거예요. 현미는 백미에 비해서 섬유질이 훨씬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소화과정 개선, 장 건강 이렇게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섬유질은 체내 독소를 배출시키고 염증 수치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는 식단으로는 현미가 효과적이에요. 또한 이러한 현미는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서 혈당 상승을 느리게 만들고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기도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 현미는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하고 우리 몸의 당 흡수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인슐린 감수성이란 인슐린이 우리 몸 세포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인슐린 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인슐린이 정상 기능을 해서 혈당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걸 말하겠죠. 현미밥은 흰 쌀만큼 정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꼭꼭 씹어 드시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현미를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필요한데 이 아밀라아제는 특히 침 속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0번 이상은 씹어야지 현미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잘 만들어지게 돼요. 음식물이 분해되지 않고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췌장에서 더 많은 효화 효소들을 분비해야 되기 때문에 췌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씹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류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드셔야 한다면 기름기가 많이 없는 부위로 찌거나 삶는 것이 좋고 과일과 녹황색 채소를 생활화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녹황색 채소에 포함된 엽록소는 세포 재생과 해독작용을 돕고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은 암세포 성장을 또 억제시키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췌장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여러 연구에서 녹황색 채소의 정기적인 섭취가 췌장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도 있으니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뇌졸중이란 우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손상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또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구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00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2초마다 한 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예요.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인 뒤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3시간 44분 정도 걸렸고 환자 10명 중 6명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후유증을 막을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잘 몰랐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뇌졸중의 신호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뇌졸중 치료는 시간 싸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빠르게 대처했더라면 나을 수 있었던 증상들이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료도 어려워지고 반신불구나 같은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평생 남아버리기 때문인데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인 뒤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3시간 44분 정도 걸렸고 환자 10명 중 6명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후유증을 막을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잘 몰랐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인데 그러면 왜 전조 증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뇌졸중은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게 되면 이 치료 가능한 방법이 달라지고 또 후유증의 강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뇌졸중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뇌졸중이란 우리 뇌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손상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또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구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00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2초마다 한 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예요. 이렇게 이 뇌졸중은 흔히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인식이 높은데 젊은 층 발생 비율도 낮지 않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나 예방법을 미리 숙지하시고 계셔야 돼요. 먼저 뇌졸중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고혈압이나 혈관이 막히는 증상 중 하나인 죽상동맥경화증 혈전증, 심장병, 흡연, 음주, 비만 등등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혈압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 혈관이 손상되거나 망막 손상이나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뇌졸중도 고혈압의 합병증 중 하나로 생길 수가 있는데 이처럼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경우 말 그대로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겠죠. 이 압력이 증가할 수가 있어서 또 혈관도 손상될 수가 있어요. 이 손상된 혈관이 우리 몸의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또 이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죠. 특히 이 고혈압은 특정 혈관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혈관부터 큰 혈관까지 모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져 뇌로 가는 혈류도 차단되고 동맥경화 같은 증상도 생기기도 하고 혈관 내벽에 이 단단한 플라크 같은 것도 생겨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뇌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차단시켜서 허혈성 뇌졸중도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때 딱딱해져서 탄력을 잃은 혈관이 터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뇌출혈이죠, 말 그대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는 뇌졸중 위험이 많게는 4배까지 올라가고 심장질환의 경우는 발생 위험률이 약 17배까지나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흡연과 음주도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금연과 금주는 필수로 해주시는 게 좋죠. 하루에 또 피우는 이 흡연량이 더 많을수록 더 발생 위험은 늘어나고 과음도 그 주기가 짧을수록 혈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혈관에 기름기가 끼고 딱딱해지고 심지어는 동맥경화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겠죠. 근데 좀 적절히 텀을 좀 길게 두면서 건강한 음주 습관을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비만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큰 병으로 키우지 않으려면 체중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뇌졸중 하면 골든타임을 기억하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죠? 증상이 발생된 후에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셔서 진단을 받으면 이 초기 뇌 손상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고 경과가 좋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혈관이 어떻게 막혀 있냐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죠. 또 동맥내 혈전 제거 수술 같은 경우는 증상 발생 후 6시간 이내에 받는 게 가장 좋지만 혹여나 증상에 따라서 24시간 이내에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처와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골든타임을 놓쳐 조기치료 자체가 어려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만약 가족력이 있다면 평소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뇌졸중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이 일어날 시간을 메모하신 다음에 병원으로 가시는 게 이 발병 시간에 따라 치료가 또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해서 증상이 발생한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메모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나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겠고 이동 시간도 없으시다면 무조건 119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반신마비 또는 이 안면마비예요. 뇌졸중 환자의 약 80% 이상 겪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예를 들면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그릇을 놓친다던가 길을 걷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거나 이런 증상이 이제 종종 발생이 되는데 얼굴의 경우에는 이 어떤 표정을 지어도 어색해 보이고 삐뚤어 보이거나 대칭이 맞지 않는 그런 느낌 등을 받게 된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는 그 뇌의 특정 부분의 혈류 공급이 차단이 되거나 제한이 돼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뇌는 신체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데 각각의 신체 부위는 뇌의 이 특정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이 일어나게 되면 혈액 공급 중 일부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뇌의 일부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운동이나 감각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즉 반신마비는 운동을 조절하는 뇌 부위의 일부가 손상됐을 때, 안면마비는 쉽게 안면 신경을 담당하는 영역이 손상됐을 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반신마비는 한쪽 팔과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거나 힘이 빠져서
처져서 제대로 움직이기도 조금 힘들고 감각도 둔해지다 보니 통증이나 온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또 물건을 짚거나 우리가 들어 올리는 것도 좀 힘들어져요. 안면마비는 마비가 발생한 쪽의 얼굴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기 때문에 얼굴이 웃으면 일그러져서 비대칭으로도 보일 수가 있고, 마비된 쪽의 입모양이 처지고 눈도 제대로 감기지 않거나 이 눈꺼풀도 처져서 눈을 완전히 감는 것도 힘들다고 하네요. 이런 증상들은 갑작스럽게도 나타나고 몇 초 몇 분 사이에 또 사라지기도 해서 증상이 사라지면 나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증상이 사라진다고 해서 결코 안심하지 마시고 이 증상이 조금이라도 반복되면 신속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 치료가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알려드리는 이 전조 증상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뇌졸중 전조 증상 이 두 번째는 언어장애예요. 뇌는 이 언어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을 갖고 있는데, 뇌의 왼쪽 이 전두엽 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언어를 생성하고 이 말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그 브로카 영역과 언어를 이해하고 이 왼쪽 측두엽 쪽에 위치한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뇌졸중은 주로 이 왼쪽 뇌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하기, 이해하기, 우리가 읽고 쓰는 거 모두 조금씩 불편하고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뇌졸중이 의심되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 보세요. 발음이 뭉개지면서 어눌해진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평소와는 약간 다른 대화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타 발음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간단한 문장을 소리내서 읽기도 어렵고 특정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살짝 뇌졸중을 의심해 보실만 해요. 평소에도 맘마랄라 가가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발음 테스트를 수시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발음이 계속 뭉개지거나 발음하기가 좀 힘든다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약간의 검사나 다른 상담 같은 것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갑자기 하고선 이렇게 쓰러지는 거 많이들 보셨죠?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을 많이 보셨는데, 실제로 뇌졸중은 증상이 조금 다른데 초기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병원에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뇌졸중 전조 증상 이 세 번째는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어지럽거나 균형을 잃게 된다면 이 뇌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어제 무리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은 뇌졸중의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에 손해가 손상되면서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실돼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우리의 손해는 신체의 균형과 협응 그리고 자세 조정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뇌졸중이 손해에 영향을 미치면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서 어지럼증이나 불안정한 걸음걸이, 자세 불안정, 동작이나 모션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 평소와는 다르게 주변이 빙글빙글 돌면서 심한 어지럼증이 느껴지시거나 균형을 잘 잡지 못해 걸음에 불편함도 느끼고 또 몸을 바로 세우기 어렵다면 뇌졸중도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무조건 뇌졸중의 증상이 아니고 실은 귀에도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원인 모를 메니에르병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양한 질환 중에서 우리 몸에 이렇게 이상이 생기면은 우리 몸 자체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계속 이 증상이 반복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몇 초 몇 분 만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이것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바로 시야장애와 두통이랑 구토입니다. 이러한 시야장애는 이 후두엽 시각 경로에 있는 뇌관이 손상되면서 정보 처리나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고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반맹이나 복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뇌관은 시각을 처리하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시각 경로와 관련된 중요한 신경 핵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시야 결손은 특정 부분에서 갑자기 시야가 이쪽에서 사라지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고, 반맹이라는 거는 시야의 이 절반이 보이지 않거나 흐릿해지는 현상, 또 복시는 눈 근육이 조정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시각 경로에 문제가 생겨 두 개의 이미지가 동시에 보이는 증상이에요. 혹시나 이 짧은 시간 안에 시야가 왜곡되거나 흐릿해지고 보이지 않게 될 경우에는 잠깐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이를 무시하고 넘길 수는 있는데, 뇌졸중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반복되면 역시나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증상인 두통과 구토에 주목해주세요.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두통이죠. 그래서 두통으로는 어떻게 보면 쉽게 뇌졸중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지만, 뇌가 손상된 상태에서의 통증은 일반적인 우리가 느끼는 두통과는 조금 다르게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고 해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발생하고 사라지는 게 반복이 된다면 이것 또한 뇌졸중의 심각한 증상일 수가 있어요. 일반 두통인 증상이랑 다른 쪽의 원인으로 인해서 느끼는 두통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잘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뇌졸중은 뇌 일부의 혈류가 차단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혈액이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 조직도 손상이 되거나 혈관이 터지고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혈관 내압이 증가해서 참을 수 없는 두통과 구통도 같이 동반한다고 해요. 혹시나 가족이 뇌졸중 증상을 나타낸다면 즉시 지조하지 마시고 119에 연락한 다음에 우선 환자를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혹시나 의식이 없을 경우 구토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몸을 옆으로 눕혀주시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환자가 입에는 아무것도 물지 않아야 되고, 또 혹시 구토를 할 경우 입 안에 구토물이 남아있으면 손으로 구토물을 긁어내야지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질식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조 증상들을 언제 다 외우고 기억하고 있어?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이러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럼 간단하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 뇌졸중이 급한 상황인 건 아시죠? 제가 말씀드려서 급하다, 급해, 빨리빨리, 이게 영어로 뭐죠? 패스트죠. 이 급하니까 패스트. 이 패스트 테스트로 뇌졸중의 초기 경고 증상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패스트라고 하면은 FAST. 이 패스트의 F는 face, 얼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 쪽의 일정 부분에 대한 마비 증상이나 이 비대칭성. 그리고 A는 팔, arms. 팔의 운동신경 확인으로 팔 힘이 약해지거나 한쪽 팔이 저리거나 계속 한쪽 팔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증상을 확인하는 건데,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고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올릴 수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거, 이런 경우도 많이 시행된다고 해요. 그리고 패스트 중에 S, 이 스피치는 발음이 어눌해지고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 그리고 마지막 패스트의 T, 타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시간을 기록하고 119 또는 병원에 빠른 시간에 내원. 이렇듯 헷갈리면은 여러분들은 패스트만 기억해 주세요. 이런 무서운 질병이 걸리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언제 어떻게 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귀찮아서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꼭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내셔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습관화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관리나 건강한 식단, 운동, 금연, 체중관리, 금주 굉장히 많이 있죠. 또 고혈압은 뇌졸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위험 요소로,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을 경우 뇌혈관에 과한 압력이 가해져 혈관이 손상되거나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한 나트륨과 고지방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 운동도 주기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과일, 채소, 통곡물, 이러한 식이섬유나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고, 매일 30분 이상 걷기, 조깅, 자전거,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반복해 주시면 뇌혈관에 손상을 주고 또 혈압을 상승시키는 흡연과 음주,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게 뇌 건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근력도 같이 약화되고 근감속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은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도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50대 이후에 근육이 많이 빠졌다면 이것을 드시면 됩니다. 요새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라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제가 바로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근감소증 예방이 있어요. 자,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근감소증은 우리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알고 계시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근력도 같이 약화되고 근감소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이러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는데,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굉장히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도 더 감소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 생길 수가 있죠.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면역력 증가예요. 이 단백질과 면역력이 연관이 있다고 하시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뭐가 관계가 있어? 뭐가 연관이 있지? 자, 지금부터 한번 볼 텐데,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 세포 그리고 장기뿐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또 단백질이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성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백혈구는 우리 몸의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우리 전투부대예요. 주요한 면역세포인데,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해서 우리 몸에 쳐들어온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서 병원균을 물리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쉽게 말해 먹이로 사용해서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해요. 그럼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이렇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모두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이에요.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콩류, 견과류 등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나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그리고 심장병, 이런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같이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피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피부의 주된 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콜라겐은 주로 단백질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돼요. 이로 인해 여기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을 시키기도 하고 피부 건강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 주세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대요. 이런 골다공증이 조용한 뼈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은데, 우리 여러분들 골다공증이 한 번 생기면 이로 인해서 고관절, 척추, 손목 여러 가지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서 합병증 또한 굉장히 많이 증가될 수가 있어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이 단백질도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같이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인지 기능 저하, 치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굉장히 새로운 사실이죠.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기억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요.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을 시키고, 이거를 받아주는 수용체를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이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은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도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죠?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있거나 나는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는데 하수구 구멍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러한 탈모도 단백질 부족과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우리 머리카락이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 수 있어요. 옛날에 뭐 촛불을 태우거나 흔히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이거나 할 때 머리카락이 타면 곱슬곱슬하게 금방 타고 약간 돼지 비린내 아니면 뭐 탄내, 지방 탄내가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또 흔히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 영양제의 대부분이 맥주 효모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한다면 단백질을 잊지 말고 섭취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 젊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가 돼요. 또 신진대사도 느려져서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증가할 수가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체 활동도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층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또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 또한 감소가 될 수가 있고 식사 준비의 번거로움도 매끼 단백질을 챙겨 먹고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어렵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체중 증가를 걱정하시면서 단백질이 고칼로리라고 생각해서 드시기를 꺼려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섭취하기 어렵다고 단백질의 섭취를 멀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좋은 추천 음식 4가지를 바로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계란입니다. 사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계란이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도 계란도 많이 먹고 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계란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계란은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A, D, E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매우 좋은데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드문 식품 중 하나예요, 이 계란이.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 구리, 요오드, 철분 이렇게 미네랄 굉장히 많이 풍부하고 있는데 이 계란을 먹으면 정말 많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면 이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식품은 생선이에요. 우리 등푸른 생선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 등푸른 생선뿐 아니라 다른 생선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른 고단백 식품인 육류에 비해서 지방 함량은 낮고 필요한 영양소는 그대로 제공해줘요. 생선에는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하고 지방산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심혈관 질환 건강에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서 좋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대구 같은 백색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아 체중 걱정이신 분들,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생선이에요. 등푸른 생선도 지방 함량은 높지만 이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생선의 단백질은 다른 육류나 콩류보다 소화가 편하고 생선의 살은 비교적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우리 씹으면 싹 녹는 생선도 많고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도 빠르고 몸에 또 쉽게 영양분이 흡수가 돼요. 이처럼 좋은 생선을 안 먹을 이유가 한 개도 없겠죠. 자, 세 번째는 유단백 식품인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에요.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물론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잘만 선택을 하면 굉장히 고품질 단백질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고품질 단백질은 우리 몸의 신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 유제품에 포함된 주요 단백질은 이 카제인과 웨이로 두 가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요. 웨이 단백질이라는 것도 생소하실 텐데 소화가 쉽기 때문에 웨이 단백질은 운동 직후 우유를 섭취하면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요. 또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돼서 장기간 일정 수준의 아미노산을 우리 몸에 제공해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유 제품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을 섭취할 때 소화 불편을 겪을 수가 있는데 특히 락토스 불내증, 즉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에요. 어린이들도 유당불내증이 있는 어린이가 많아서 요새 시장은 굉장히 다양해져서 이런 분들을 위한 락토프리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은 이 락토스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유제품은 문제없이 섭취가 할 수 있는데 소화가 어렵거나 내가 힘드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콩류예요. 우리 콩류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굉장히 유명하죠.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식품인데 두부나 우유 같은 식품으로 쉽게 섭취할 수도 있고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와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 함량이 굉장히 낮아요. 또한 콜레스테롤이 없는 특징도 갖고 있어요. 특히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 굉장히 많잖아요. 이 콩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양한 종류의 콩류는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고루고루 제공해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두부나 비지찌개 같은 소화가 잘 되면서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는 이렇게 일석이조 이런 콩류가 굉장히 좋은 단백질 식품이에요.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만으로 과연 충분히 섭취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때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도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우리가 보충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잖아요.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충제가 굉장히 유용한데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나 고단백 프로틴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빠르게 보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게 되면 좋을까요? 과량 섭취할 때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우리가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에서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쌓일 수가 있죠. 단백질의 하루의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1g이에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게 꼭 중요한데 한마디로 보충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말 그대로 보충하는 역할만 하고 식사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백질 섭취 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단백질의 흡수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다르게 잉여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잉여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 때문에 한 번에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어느 정도 흡수되고 배출이 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조금씩 매 끼니마다 나눠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채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이제는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해요. 동물성 단백질은 이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또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섬유질도 같이 섭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한식은 사실 단백질 섭취에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우리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두부, 콩 이것들을 반찬으로 두어 개만 먹어도 굉장히 쉽게 매 끼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위암 발병률 1위, 전 세계 대장암 발병률 1위 대한민국. 듣기만 해도 내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걱정스러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데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프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저는 치매, 암, 당뇨 이 세 가지가 가장 두렵고 무서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암일 건데 이 암도 췌장암, 유방암, 위암, 간암, 폐암 등등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이만큼 종류도 다양하고 그만큼 원인도 굉장히 많지만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암의 주요 원인이 유전이 5%, 흡연이 20%, 식습관은 30%를 차지한다고 해요.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클 거라고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식습관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니 갑자기 저도 제 하루를 돌아보게 되네요. 오늘은 무엇을 먹었는지, 내일은 뭘 어떻게 먹을지, 나는 그동안 어떤 것들을 어떻게 먹고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과 영양제 섭취는 잠깐 중단하더라도 당장에 눈에 띄는 큰 문제는 없지만 식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식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 우리나라 암 환자의 경우 발병원인 대부분이 식습관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좋은 식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식습관을 들이기 전에 먼저 나쁜 식습관을 알아보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암 환자를 만드는 최악의 식습관 첫 번째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바로 육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우리 집은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우리 애들은 고기 없으면 못 먹어. 나는 고기 없으면 못 먹어. 혹은 늙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야. 힘을 쓰려면 고기를 먹어야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주목해 주세요. 육류를 드시는 이유 중 하나가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우리 몸의 근감소증을 줄일 수 있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게다가 철분, 아연, 비타민 등 여러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면역 강화에도 도움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과도한 육류의 섭취는 대장암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류 자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섭취량일까요? 개인의 성별, 체중, 연령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지만 성인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6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60g 정도를 예를 들면 달걀 하나 정도의 부피인데요. 이렇게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불고기 등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무조건 60g 이상은 당연히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1인분, 반인분만 드시지 않잖아요. 60g을 초과한 나머지는 단백질로 흡수되지 못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물론 좋은 물질도 있겠지만 나쁜 물질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만큼. 그리고 장으로 보내지면 장에도 굉장히 무리가 가겠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암에 걸릴 확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높아지는 거죠. 단 면역력이 높다면 상관없지만 이런 일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 장은 고통받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유산균 같은 경우도 변비나 설사가 있기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제는 장에는 무수히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이 세균들이 우리 몸의 전체 면역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면역력을 위해서 유산균 섭취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이렇듯 장과 면역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먹으면 문제가 전혀 없지만 육류를 지속적으로 많이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공육이나 고지방 육류의 섭취보다는 닭가슴살, 해산물 같은 저지방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채소에도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육식으로만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생각은 절대 멈추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자,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조는 예로부터 오랜 식문화를 바탕으로 음식에 맞는 소화기관을 가지게 되었는데 동양인들은 상대적으로 장이 길기 때문에 육식을 하게 되면 음식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 독소가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식물성 단백질이 잘 맞다고 하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비교적 적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포함하고 있고 또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항산화제 같은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암 예방에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콩, 견과류, 감자 등등이 있고 그 외에도 브로콜리, 청경채, 귀리, 토마토, 버섯, 시금치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곳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또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콩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암 발생률이 낮았고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같은 콩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단백질의 흡수율이 달라지는데 가장 편하게 먹는 방법이 우리가 흔히 많이 마시는 두유로 마시거나 두부로 만들어 먹는 건데 이 방법은 약 65% 정도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이 콩을 발효시키게 되면 흡수율이 무려 95%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된장, 청국장, 낫또
이런 정도로 발효된 식품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과 콩 단백질이 발효가 되면서 만들어내는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결합하여 암 억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런 기전이 있는데, 이러한 발효식품들을 적절히 섭취하게 되면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몸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콩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유방암을 또 악화시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게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캔서 스펙트럼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을 자주 섭취한 여성은 유방암 재발 위험이 약 26%로 더 낮았고, 폐경 여성은 유방암 재발 위험이 28% 감소했으며,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생존자의 경우 또 유방암 재발 위험이 18%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러한 이소플라본의 하루 섭취량이 60mg일 때 재발 위험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이지, 이게 좋다고 오히려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으니 영양제나 음식을 먹을 때 적절히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식습관, 두 번째는 빠르게 먹기 습관. 우리나라 사람 빨리빨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빨리빨리 민족답게 사람 절반 이상이 10분 내에 식사를 마치고 15분 이상 천천히 먹는 사람은 단 10%밖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음식을 빨리 먹는 것만으로 위암이 걸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위나 식도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빨리 먹는 습관이기 때문에 이 이유를 절대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빠른 식사는 위암 발병률을 1.19배 높이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고 해요. 그리고 국이나 물에 말아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 같은 경우도 미역국 말아 먹고 사골 좋아하고 국에 말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아 먹게 되면 제대로 씹지도 못한 상태에서 음식물이 위로 넘어가고, 위에서 소화를 시킬 때 침에서 나오는 아밀라제로 1차 효소로 분해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를 시킬 때 부담이 늘어나게 돼요. 평소보다 많은 위산을 더 분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는 당연히 무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사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우리 위는 쉽게 지치고 상처를 입게 돼요. 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꼭꼭 씹어서 음식물 덩어리를 최대한 작게 만들고 국과 밥을 따로 먹어 음식이 빠르게 넘어가지 않게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 두 번째는 당연히 뭐가 되겠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서 반대로 빨리 먹는 게 오히려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알겠지만 군대를 가게 되면 굉장히 빨리 먹으라고 시키거든요. 저는 그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빨리 먹기는 했죠. 이렇게 천천히 먹는 게 자리 잡으신 분들은 천천히 드시는 게 쉬운데, 이렇게 빠르게 먹는 습관이 이미 자리 잡고 계시는 분들은 천천히 드시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면역력이 좋고 젊은 날에는 모르고 지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음식만 먹으면 속도 더부룩해지고 체기도 나고 괜히 어지럽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씹는 횟수와도 연관이 있는데, 음식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과 충분히 섞여야 살균도 되고 1차로 분해가 됩니다. 또한 부패 가능성도 낮아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물이 입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야 되고, 침샘이 분비될 수 있도록 저작 운동, 즉 우리가 많이 씹는 운동, 이 저작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천천히 오래 많이 씹는다면 침에서 나오는 이 아밀라제와 같은 소화 효소가 잘 결합이 되고, 음식물이랑 위장에 있는 소화 효소와도 잘 결합이 쉽게 되기 때문에 우리 위장에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암 예방뿐만 아니라 영양소 흡수에도 용이하고, 우리 포도당이 혈류로 방출되는 것도 속도를 늦출 수 있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 TV, 각종 미디어를 차단하는 것이 좋고, 아무리 못해도 30회 이상 천천히 꼭꼭 씹을 수 있게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혹시라도 급하게 먹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 밥의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바빠도 식사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는데요. 이렇듯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일거리를 생각하다 보면 식사 시간이 굉장히 급해지고 빨리 먹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먹는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일주일에 야식을 몇 번 정도 드시나요? 야식 생각하면 야식을 끊는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야식만큼 맛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암 환자를 만드는 최악의 식습관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야식입니다. 24시간 먹고 싶은 것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에요. 게다가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 새벽 늦게까지 문 열린 식당들도 많고 그만큼 야식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이러한 야식은 고열량, 고지방에 자극적이고 맵고 짜고 달고 이런 음식이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술까지 곁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고강도의 업무 그리고 또 뭐 스트레스 같은 거에 많은 날에는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먹어도 돼 이런 보상 심리까지 작동해서 정말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돼요.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음식물이 소화될 틈도 없이 쓰러지듯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죠. 술을 많이 먹었으니 피곤하고. 이에 대해서 또 연구들이나 논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바르셀로나 세계보건연구소에서는 남성과 여성 1,300명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분석 결과 저녁 9시 이후에 음식을 먹고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잠들었을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25%나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고 있지만 밤늦게 음식을 먹은 내장기관은 일을 해야 돼요. 왜? 일거리를 줬으니까. 내장기관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주물러야 되고 효소 분비해야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우리 내장기관이 탈이 나죠. 결국엔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비만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에도 좋지 않으니 야식은 정말로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끊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너무 잦은 야식은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적당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식같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고기를 먹더라도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위주를 같이 곁들여 드시려 노력해 보시고, 바로 잠들기보다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라도 걷거나 서서 소화를 시키고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돌면서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를 생각하세요. 식탁 위를 무지개색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빨주노초파남보. 매 끼니마다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곁들여서 채소, 과일마다 각각의 색깔이 있죠. 파프리카도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당근도 있고 오이도 있고. 미국 암협회에서는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며 파이버 데이라는 공식 구호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과일과 채소가 가진 천연색소가 몸속에 있는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빨간색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면서, 초록색은 대장암이나 전립선암, 유방암 같은 호르몬 관련된 암 위험도를 낮춰주며, 노란색은 항암 효과, 유방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보라색은 암 성장 억제 효과, 흰색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예방과 강한 항균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잎이나 줄기, 뿌리도 골고루 드시는 게 좋고, 이왕이면 제철 과일, 제철 채소, 제철 식물 이렇게 제철에 나오는 것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과식은 금물입니다. 계란과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은 암과 치매 예방에 가장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브레인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 콜린은 뇌 기능을 강화해주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예요.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여서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 예방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 콜린 성분을 함유시킨 의약 처방전이 있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는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암 예방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밀가루예요. 이 밀가루는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이 혈당 스파이크는 갑자기 혈당이 치솟는 경우거든요. 이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랑 뇌세포에도 손상을 줘요. 계란과 빵을 같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계란 속에 들어있는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형성하려 하는데, 이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게 돼요. 계속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자주 섭취해서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함께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 곡물빵 이런 다른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같은 강산성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산성 과일은 높은 산도가 있어서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데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의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가 돼요. 굳어요. 그래서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위나 소화기관 내에서 단백질 응고를 유발시켜서 소화 과정도 방해하고 우리가 더부룩해지고 소화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단백질의 소화랑 흡수가 저해되면 속이 더부룩한 불편함으로 시작돼서 심한 경우에는 배가 아픈 복통 그리고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계란을 섭취할 때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유와 콩국물과 계란을 함께 같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두유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계란에 들어있는 알부민과 같이 결합해서 영양소를 파괴하게 돼요. 이 계란은 노화로 인해서 근육 손실과 근육 감소증에 예방이 되는 우수한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계란 자체에는 비타민도 풍부하고 미네랄도 풍부해요. 근데 이 두유랑 함께 섭취할 경우는 이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혹시 계란과 녹차나 홍차 같은 경우도 함께 드신 적이 있어요? 이러한 차들도 피해야 돼요. 그 이유는 찻잎 속에 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탄닌 단백질을 형성하게 돼요. 이는 우리 위랑 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 탄닌 단백질은 우리 몸의 장의 연동운동 올라가고 내려가고 장이 주물떡거리고 우리가 변을 잘 보아야 되는데 이런 장의 연동운동까지도 늦추게 되고 또 장내 환경도 악화시켜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계란을 먹은 뒤에 감을 드시면 가벼운 두통과 설사 그리고 구토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병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폐결석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도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탄닌은 위와 소화기관 안에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형성하고 단백질의 분해 요소일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는 탄닌이 들어있는 음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이 있습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인데요. 계란은 고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가공육과 같은 햄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많아요.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의 섭취랑 포화지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계속 섭취하게 되면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돼서 동맥경화와 같은 심장병,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가 있고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서 우리 몸의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길 걸까요 도대체?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정말 많은데 그 이유는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사람이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나 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양만 따지면 계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음식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어요. 이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같이 높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란을 한두 개 더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우리 모두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당뇨는 당뇨 한 가지만으로도 위험하지만 당뇨로 인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다른 질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당뇨의 원인 중 하나는 비만이 있는데 이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나 높았습니다. 이렇듯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의 대사가 천천히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위험은 젊었을 때 발생하지 않아요. 차곡차곡 쌓여서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활동량도 감소하고 근육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아침 식사뿐만이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 특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계란 한 개에 약 6g 정도가 들어있고 이 단백질이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고 면역력도 길러주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 지방간은 비만과 당뇨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데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입니다. 계란과 토마토. 이 둘의 궁합은 영양학적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계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한편 토마토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죠. 비타민 C, 그리고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적 가치가 굉장히 배가 되는 거죠.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을 때 그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러한 조합은 우리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계란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철분제 드실 때 흔히 비타민 C와 같이 섭취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데 또 하나를 보면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 드시면 아침에 최고의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아보카도 식단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흔히 지중해 식단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계란과 아보카도도 굉장히 좋은 궁합인데 계란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에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서로가 영양적 시너지가 굉장히 폭발합니다. 이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이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고 흡수율을 더욱 높입니다. 또 계란 속에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 건강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키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는데, 이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우리 몸의 포만감도 높이고 장내 환경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와 계란 샐러드를 아침에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요? 계란을 또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호박을 섭취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불안감 및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높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같이 줄여주기 때문에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호박을 섭취하면 또 눈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자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 색소 밀도도 유지시키고 녹내장 또 퇴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드시는 눈 영양제 조합을 보면은 루테인, 지아잔틴,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 또 베타카로틴과 이렇게 다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란과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하시면 더욱 좋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계란과 아주 좋은데,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칼슘 함량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 줄 수가 있죠. 특히 유제품 중에서는 치즈는 계란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면서 그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해서 과다한 단백질의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 영양적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완할 수가 있어요. 이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굉장히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도 없애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후 소화가 약간 더부룩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사과를 드신다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똑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노력해보면 어떠신가요?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